야, 니네 엄마 췌장암 수술, 죽을 사람한테 돈 쓰는 거 아니다. 그럴 기운 있으면 김장 배추나 날라. 친정 엄마가 생사를 건 수술대에 오른 그날, 시어머니는 제 손에 고무장갑을 끼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묵은 머슴으로 부려먹고도 배추 심포기가 사람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비인간적인 시댁 식구들. 시댁 마당을 시뻘건 고춧가루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그날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제 막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 김은수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에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집도 한 채 마련했으니 참 복 많은 사람이라 부러워들 하시죠. 하지만 실상 제 삶은 지난 5년 동안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무급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고 또 가장 시원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온다고요.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으니 묵묵히 제자리 지키며 살다 보면 시어머니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뼈저리게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참는 사람은 당연히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배려하는 사람은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잔인한 사실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시댁 제삿날이었어요. 분기마다 돌아오는 제사는 늘 제 몫이었죠. 지옥 같은 퇴근길 정체를 뚫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한 일은 옷을 갈아입는 것도 숨을 고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가방을 던져두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노란 고무장갑을 끼는 것이었죠.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와 자욱한 연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끝도 없이 쌓인 전을 부치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고 화살처럼 꽂히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야, 은수야. 너는 애가 손이 왜 이렇게 느리니? 지금 시계 좀 봐라. 벌써 7시다. 제사상 차리는 게 무슨 세워라 내워라 구경거린 줄 알아? 옆집 며느리는 애가 셋인데도 6시 전에 와서 상 다 차려놓는다더라. 너는 애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굼떠? 저는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퇴근하자마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바로 온 거예요. 회사에 큰 회의가 있어서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하고 싶었는데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더 높이셨죠. 천천히?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우리 진우는 하루 종일 밖에서 귀한 돈 버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너는 겨우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와서 뭐가 그렇게 유세냐? 어서 그 전이나 뒤집어. 조금이라도 타면 네가 다 먹을 줄 알고. 맞벌이 부부지만 시댁의 모든 대소사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제사 음식부터 시아버지 생신상,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물 한 컵 안 떠 마시는 시누이의 생일 파티 음식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거실에서는 활짝 열린 문틈으로 TV 소리와 함께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시누이가 사과를 아삭거리며 남편에게 외치는 소리가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죠. 엄마, 이 사과 진짜 달다. 오빠, 이것 좀 먹어봐. 완전 설탕이야, 설탕. 아, 맞다. 오빠 이번에 승진 가점 잘 나왔다며?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옆에서 남편도 입안 가득 사과를 씹으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오, 진짜네. 은수야,
너도 이것 좀 먹어봐. 아, 아니다. 너 지금 기름 냄새 잔뜩 맡아서 과일 별로 안 당기지? 이따가 우리 다 먹고 남은 거 줄게. 부엌 바닥에 점점이 떨어진 기름기 묻은 제 발등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칼질을 멈추고 거실을 향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사과 깎아줄 시간 있으면 여기 와서 전 좀 같이 뒤집어주면 안 돼? 나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서서 회의하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대답했어요. 아유, 은수야. 너 또 시작이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여기서 뒤집게 들고 있는 꼴 보면 엄마 혈압 올라서 바로 쓰러지셔. 너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조금만 참아, 응?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어깨 시원하게 주물러 줄게. 그 소리에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마치 감시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버선발로 튀어나오시더니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우야, 너 거기서 뭐하니? 남자가 어디 부엌 근처를 기웃거려. 재수없게. 은수, 너는 애가 참 못됐다. 신랑 밖에서 고단하게 일하고 온 건 안 보이고 너 힘든 것만 그렇게 생색을 내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남편 귀한 줄 모르고 머슴처럼 부려먹으라고? 어머님, 제가 언제 부려먹었다고 그러세요? 같이 사는 집안일이고 우리 조상님 제사니까 같이 돕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친정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말대답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틀린 말 했니? 친정 엄마가 넉넉하게 가르쳤으면 네가 이렇게 시댁 어른 말에 꼬박꼬박 대들겠어? 내 엄마가 너 시집 보낼 때 그랬다며. 우리 딸 귀하게 컸으니 고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 소리 들을 때부터 내 알아봤다. 내가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 버릇이 없지. 친정엄마. 그 이름만 나오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홀로 시장통에서 나무를 파시며 저 하나를 번듯하게 키우신 우리 엄마.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할까봐 혼수며 예단이며 무리해서 해보내시고도 늘 제 전화를 받으면 사돈댁 말씀 잘 듣고 네가 더 노력해라, 나는 괜찮다라며 몸매어 말씀하시던 우리 엄마. 상견례 날에도 사돈댁 귀에 눌려 말 한마디 크게 못하셨던 엄마의 구분 등 그 모습이 떠올라 저는 오늘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얼른 차릴게요. 흥, 알면 됐어. 아, 그리고 너 다음 주 토요일 비워둬라. 올해 김장은 쉼포기 할 거니까. 시어머니의 너무나 당당한 통보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쉼포기요? 어머님, 작년엔 20포기도 많다고 허리 끊어지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 김치 잘 먹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많긴 뭐가 많아. 내 시누이네 시댁에도 좀 보내주고 진우 친구들도 나눠주고 해야 내면이 서지.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계산적이니? 김장 때는 내 남동생이라도 불러라. 걔는 젊으니까 배추는 잘 나를 거 아냐. 공짜로 밥 얻어먹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제 남동생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공부해요, 어머님. 그리고 쉼포기를 저랑 어머님 둘이서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이번에 절대 못해. 제가 남편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협박조로 말씀하셨죠. 어허, 이 귀한 아들 손에 빨간 고춧가루 묻히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너 안 오면 나 여기서 그냥 죽는 꼴 보는 줄 알아. 네가 안 오면 배추 심폭이 마당에 다 버려질 텐데 그 아까운 짓을 네가 시키겠다는 거냐?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배추 심포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탄이 될 줄은요. 시어머니는 승전보라도 올린 듯 기세등등하게 거실로 나갔고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TV 볼륨을 더 크게 높였습니다. 지글거리는 전 튀기는 소리 위로 제 서러운 한숨이 섞여 들어갔지만 그 집구석에서 제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제삿날이 지나고 며칠 뒤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잔인한 겨울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울린 날카로운 진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울려대는 핸드폰 진동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날따라 그 진동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틈에 끼어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을 때 화면에 뜬 건 남동생 현수의 이름이었죠. 평소라면 누나 퇴근했어? 라며 가벼운 안부를 물었을 동생이었지만 그날따라 화면에 뜬 메시지는 제 모든 감각을 일시에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인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최대한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주변의 소음이 화이트아웃 되듯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 핸드폰을 쥐고 있을 힘조차 없었죠. 설마 아닐 거야. 우리 엄마가 왜? 어제도 목소리 좋았는데. 다음 역에서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을 밀치고 내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의사 선생님이 별일 아니니 푹 쉬게 하세요라고 말해주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마주한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췌하게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 평생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거친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 맞으며 고생만 하던 엄마의 손은 어느새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췌장암 초기.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토록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리는 저를 현수가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당장 수술하면 희망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수술 날짜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TV를 보던 남편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암이래. 췌장암 초기라는데 다행히 수술하면 가망이 있대. 다음 주 토요일에 급하게 수술 받기로 했어. 나 그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술실 앞 지켜야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어쩌다가. 아니, 근데 여보. 당신 날짜 확인한 거야? 다음 주 토요일이면 우리 본가 김장날이잖아. 엄마가 쉼 포기한다고 사람까지 다 불러놓고 벌써 배추 예약도 끝내셨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암 수술을 한다는데 당신은 지금 김장 배추 걱정부터 하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남편은 제 섯을 퍼런 눈빛에 움찔하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 당신이 거기 앉아 있다고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에 며느리 빠지면 평생 두고두고 유세 떤다고 하실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수술실 앞에서 당신이 기도한다고 암세포가 알아서 죽어. 차라리 새벽에 시댁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병원 가는 게 어때? 남편의 그 비겁한 합리화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벽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수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인사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지 받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배추 자랑부터 늘어놓으셨습니다. 예, 은수야. 내가 오늘 새벽 시장 가서 가시랑 미나리 좋은 놈으로 다 사왔다. 올해 배추가 얼마나 달고 실한지 몰라. 너 토요일 아침 일찍 오는 거 잊지 마라. 늦으면 배추 숨다 죽어서 맛없어진다. 저는 타들어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필 김장날인 다음 주 토요일에 긴급 수술이 잡혀서 이번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뭐? 췌장암? 야, 은수야. 너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몰라서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니? 그거 수술한다고 낫는 병 아니야. 괜히 수술비로 수천만 원 날리고 사람만 고생시키다가 결국 산 사람 등골만 빼먹는 병이라고.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죽을 사람한테 돈 쓰고 힘쓰는 거 아니다. 그럴 기운 있으면 산 사람 돌이나 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엄마 아직 살아계시고 수술해서 살리려고 가족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죽을 사람이라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내가 틀린 말 했니? 다 너네 젊은 애들 앞날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배추 쉼폭이 다 절여놨는데. 이제 와서 못 온다 그러면 이 아까운 것들 다 어쩔 거니? 네가 배추 한 포기 가격이라도 보탰어? 이거 다 버리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어머님, 저 이번만큼은 절대 못 가요. 제 엄마가 생사의 기로에서 수술실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저 못 가요, 어머님. 제 단호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그래, 너 참 독하다, 독해. 친정 엄마 수술 핑계대고 시댁 큰일 빼려는 내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좋다, 오지 마. 대신 나중에 내 엄마 잘못돼도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지 마라. 산 사람 도리도 못하는 년이 무슨 천륜을 따지고 유세를 떨어. 너 오늘 안 오면 우리 집 며느리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 알아. 전화는 무참히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진 전화기가 끊어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귀끝이 얼얼할 정도로 울려 퍼지던 그 잔인한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멍하니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울고 나온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는 선뜻 다가와 저를 안아주거나 괜찮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리모컨 끝만 만지작거리며 제 시선을 피했죠.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방금 어머니랑 통화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우리 엄마 수술하는 거 유세 떨지 말래.
수술비 아깝대. 당신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소리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한숨은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짜증의 표현이었습니다. 에휴, 여보. 우리 엄마 입 거친 거 당신이 하루 이틀 봐? 그냥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진짜로 장모님 잘못되길 바라시겠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는 그냥 김장날인데 당신이 못 온다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지. 예민? 지금 이게 내가 예민한 문제야? 당신 엄마한테 나는 뭐야? 그냥 김장 때 되면 나타나서 배추 나르는 기계야? 내 엄마가 중내 사내하고 있는데 김장 안 온다고 자식 죽는 저주까지 퍼붓는 분이 당신 어머니라고. 그런데 그게 서운해서 하는 소리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남편도 슬슬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리모컨을 내던지며 대꾸하더군요.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가서 엄마 입이라도 막아? 엄마가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 이번 김장 쉼 포기한다고 며느리가 와서 다 도와줄 거라고 자랑자랑을 해놨단 말이야. 당신 안 가면 엄마 동네에서 망신당해. 우리 엄마한테 그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있어. 우리 딱 이렇게만 하자. 수술이 토요일 아침 9시잖아. 당신이 새벽 5시에 본가 가서 배추만 좀 옮겨주고 속 채우는 것만 딱 1시간만 도와드리고 10시쯤 병원 가면 안 돼? 그럼 엄마 화도 풀리고 당신도 도리하는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가 제 엄마의 생사가 걸린 수술 아침에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나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나보고 그 아침에 시댁 가서 배추 만지다가 엄마 수술실 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오라는 거야? 당신한테 장모님은, 우리 엄마는 고작 김장 배추 심포기보다 못한 존재야? 아니, 왜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수술실 앞에서 당신이 기도한다고 암세포가 알아서 사라져?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 엄마 화는 당신이 가서 얼굴만 비춰도 풀린다고. 그리고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장모님 수술비, 이번에 우리가 좀 보태야 할 텐데. 우리 모아둔 돈 엄마가 관리하시는 거 잊었어? 엄마 기분 거슬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중에 돈 문제로 트집 잡으면서 안 내놓겠다고 하면 당신이 감당할 거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돈 이야기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년 동안 맞벌이하며 악착같이 모은 우리 부부의 피 같은 공동 자산. 시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하신다는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 맡겼던 그 돈이 이제는 제 목줄을 죄는 협박수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충격에 빠져 대답이 없자 마치 제 동의를 얻어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당신도 이해하지?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내가 토요일 새벽에 태워다 줄게. 일찍 끝나면 내가 바로 병원으로 쏠게.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이번 한 번만 져줘. 그게 우리 집 평화 지키는 길이야. 응? 평화.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대체 누구를 위한 평화였을까요? 당신의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누리는 체면, 당신의 비겁한 자존심, 그리고 당신이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만을 위한 평화였겠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건 당신에게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가식적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야. 당신 오늘 똑똑히 들어. 나 이번 김장 안 가. 아니, 절대 못 가.
당신이 효자 노릇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서 배추를 씹어 먹든 절이든 마음대로 해. 나는 내 엄마 곁을 지킬 거야. 순식간에 남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김은수,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하나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 다 망쳐야겠어? 엄마가 김장 끝나고 수육 삶아서 우리 먹이려고 고기도 비싼 걸로 사놨다는데 너 정말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야? 이기적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습니다. 5년 동안 시댁 제사에 시아버지 생신에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던 저에게 친정 엄마의 췌장암 수술 때문에 하루 시간을 내겠다는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당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제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 나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 고결한 효심 지키러 혼자 가. 난 내 엄마 지킬 테니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발로 차며 야, 김은수, 너 오늘 안 가면 정말 끝인 줄 알아. 내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을 켜고 엄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던 우리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집구석인 줄 모르고 시집 와서 엄마를 이런 취급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며 뿜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그 유세, 제가 제대로 한번 떨어보겠다고요. 배추 심포기가 우리 엄마 목숨보다 귀하다면 그 귀한 배추들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을 감돌았고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죠. 남편은 제가 정말로 움직이지 않자 새벽부터 혼자 씩씩거리며 짐을 챙겨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미련 없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된 거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느껴졌죠. 병원 대기실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고요한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이동 침대에 누운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은수야, 오늘 시댁 김장 날이잖아. 너 여기 있어도 되니? 사돈 어른 성격에 불호령 떨어질 텐데. 엄마는 간호사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너 어서 가봐.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술대 앞에서조차 사돈 눈치를 보게 만든 제 처지가 너무나 한심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엄마의 야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 마. 나 오늘 연차 냈고 어머니도 다 이해하셨어. 오히려 엄마 수술 잘 받으라고 응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생각 말고 수술 잘 받고 나올 생각만 해. 응? 나 여기서 눈 딱 감고 기다리고 있을게. 거짓말을 하며 엄마를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육중한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색 수술 중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전화 폭탄이 시작된 것이 말이죠.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 간격으로 울려대는 진동 소리에 대기실 사람들의 눈총이 느껴졌고 결국 저는 비상구 계단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금 엄마 수술 시작해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김은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마당에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여서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게 코빼기도 안 보여? 내가 너한테 배추 나르라고 어제 분명히 말했지. 우리 진우가 혼자 와서 땀 흘리는 거 보니까 내년 속이 시원하냐? 어머님, 저희 엄마 췌장암이에요. 지금 배를 가르고 암세포를 떼어내고 있다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 김치에 고춧가루나 바르고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제발 사람 도리 좀 하세요. 제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도리? 야, 네가 의사냐? 네가 거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암세포가 알아서 죽어. 어차피 죽고 사는 건 하늘 뜻이야.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냐. 배추 심폭이 다 절여서 물 빼놨는데 이거 다 버리면 네가 그 돈 다 물어낼 거야? 너 이번에 수술비도 우리 집 돈으로 낼 거라며.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어머님 소리 하지도 마. 너 오늘 안 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수술? 그거 죽을 병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세를 떨어? 암 초기라며. 초기면 금방 끝나는데. 왜 김장날 맞춰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느냐고. 너 오늘 안 오면 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쫓아가서 내 엄마 수술실 문 앞에서 내 머리끄덩이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죽을 병도 아닌데 유세를 떤다. 그 문장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시댁의 무리한 예단 요구에 엄마가 평생 부은 적금을 깨서 가져갔을 때도 명절에 친정집 가겠다는 저를 붙잡고 밤새 제사 음식을 시켰을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의 고통을, 그 간절한 삶의 의지를 유세라고 비하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세라고요? 우리 엄마가 생사를 걸고 수술하는 게 어머님한테는 유세로 보이세요? 그래, 유세다. 너만 친정 엄마 있어? 나 김장하느라 허리 끊어지는 건 안 보이고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 건 대단한 효도냐? 당장 튀어와. 안 오면 나 정말 무슨 짓 할지 몰라. 뒤이어 남편의 문자도 도착했습니다. 은수야, 엄마 진짜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야. 동네 분들 앞에서 며느리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거 나도 듣기 괴롭다. 제발 1시간만 일 돕고 다시 가라. 수술 끝나려면 아직 멀었잖아. 제발 사람 피 말리지 마. 피를 말리는 게 누구인데. 제 엄마의 고통을 유세라고 비하하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배추 걱정이나 하며 문자를 보내는 남편.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였죠. 대기실 현황판에는 여전히 엄마의 이름 옆에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누나 잠시 어디 좀 다녀올게. 엄마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해.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 금방 올 거야.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제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김장 현장에 직접 가서 진짜 유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거칠게 울렸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님. 제가 금방 가서 그 소중한 배추들, 제 엄마 목숨보다 귀하다는 그 쉼포기들 원 없이 보게 해드릴 테니까요. 차는 비명을 지르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배추 쉼포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댁 마당이었습니다. 5년의 인내심이 끝나는 그곳으로 저는 돌진했습니다. 병원에서 시댁까지 가는 3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기묘하게도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죽을 병도 아닌데 유세냐는 소리만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골목에 들어서자 멀리서부터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수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커다란 파란색 방수 비닐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소금물에 절여져 숨이 죽은 배추 쉼포기가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장은 그들에게 축제였겠죠. 며느리의 피눈물을 재물 삼아버리는 그들만의 잔치 말입니다.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서자 빨간 고무장갑을 낀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대장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올 때 됐어. 걔가 회사 다니느라 좀 깍쟁이 같아도 내 말 한마디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효부거든. 오늘 김장 다 끝나면 내가 수육 제대로 삶을 테니까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기다려. 그 옆에서 남편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배추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나도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시위하듯 땀을 뻘뻘 흘리며 가식적인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제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신우이였습니다. 어머 언니, 진짜 왔네? 난 엄마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 친정 엄마 수술한다더니 결국 김장이 더 무서웠나 봐. 역시 언니는 우리 엄마 손바닥 아니라니까. 신우이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손에 든 배추 속을 입에 쏙 넣으며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야, 너 내가 몇 번을 전화하게 만들어? 이 동네 사람들 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어서 그 옷 벗어 던지고 고무장갑 끼어. 저기 구석에 쌓인 배추들 물 다 빠졌으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양념 버무릴 준비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무표정한 얼굴과 서늘한 눈빛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 표정이 왜 저래? 어디 아픈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왔어? 잘 생각했어. 엄마가 당신 기다리느라 목 빠지셨어. 어서 인사드리고 일 시작하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응? 장모님 수술은 잘 될 거니까 걱정 말고.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셨는지 움찔하시더니 다시 기를 쓰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해? 안 움직이고. 어른이 말하면 예 하고 움직여야지. 너 지금 친정 엄마 핑계로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 죽을 병도 아닌데 유세 좀 그만 떨라고 내가 말했지. 어서 배추 안 날라? 죽을 병도 아닌데 유세를 떤다. 그 말이 다시 한번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 5년 저 배추들처럼 소금에 절여져 숨이 죽은 채 살아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제 발밑에 놓인 소금물과 배추가 가득 담긴 커다란 빨간 대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무거운 대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말 안 해도 일 시작하려나 보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시어머니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배추가 소중하세요? 제 낮은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의아한 듯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제 온 힘을 다해 제 인생 5년의 분노와 슬픔을 다해 그 대야에 든 절인 배추들을 시어머니의 발등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철퍼덕, 차악, 차가운 소금물과 함께 숨죽은 배추들이 시어머니의 비싼 실크 조끼와 바지 위로 튀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의 발등에 널브러진 배추들을 내려다보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미쳤나? 김은수.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쌓여있던 또 다른 배추 상자를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하얀 배추들이 흙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미쳤냐고요?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저 미쳤어요. 제 엄마가 지금 수술대 위에서 배를 가르고 암세포랑 싸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배추나 나르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릅떠. 너 오늘 정말 끝장나고 싶어?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 손목을 꽉 잡아챘습니다. 제 소나기 힘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끝장? 네, 끝장내러 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 배추들 원 없이 보시라고요. 우리 엄마 수술하는 게 유세라고 하셨죠? 그럼 어머님도 이 배추들 흙 좀 묻었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씻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깨끗한 물에 100번 1000번 씻어서 어머님이 다 쳐드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이번엔 정성껏 준비해둔 김장 양념통으로 향했습니다. 빨갛고 걸쭉한 고춧가루 양념이 가득 든 커다란 통.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통을 들어 마당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깔아둔 그 파란 비닐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쫙, 퍼. 마치 피가 낭자한 전쟁터처럼 하얀 배추들이 붉은 양념 범벅이 되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은수야, 너 정말 왜 이래?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진짜 미쳤냐고. 저는 남편의 얼굴에 남은 고춧가루 양념을 손으로 푹 떠서 확 뿌려버렸습니다. 눈에 양념이 들어갔는지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당신 같은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5년을 참아준 내가 미친년이지. 장모님이 암이라는데. 김장 배추 걱정이나 하는 당신이 사람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 아프면 울어. 근데 당신은 뭐야? 이 쓰레기 같은 배추보다 내가 못해? 우리 엄마가 못해?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흙탕물이 된 배추 심폭이, 사방으로 튄 빨간 양념,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와 바닥을 구르는 남편. 그리고 그 광경을 경악하며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5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뻥 뚫리는 듯한 서늘한 해방감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배추 심폭이. 흙 좀 묻었어도 죽을 일 아니니까 유세 떨지 말고 다 씻어서 드세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배추들처럼 당신 아들도 직접 씻어서 쓰시든 버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난 이제 안 합니다. 저는 부러진 고무장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야, 2년 잡아, 전혀 안 잡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드디어 제 진짜 인생의 김장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마당에 낭자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배추들은 더 이상 겨울 양식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벌벌 떨리는 손으로 붉게 물든 자신의 옷자락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이게 다 얼마치인데 올해 고춧가루가 한 근에 얼마인 줄이나 알아?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아. 시어머니의 비명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정신을 차린 듯 제 팔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진짜 돌았냐고요? 우리 엄마 혈압 높으신 거 몰라요? 지금 사람 잡으려고 이래요? 이게 무슨 행패야, 대체. 저는 저를 붙잡은 시누이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수육을 삶겠다고 큰 소리치던 버너 위 펄펄 끓고 있던 들큰한 고기 삶는 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챙그랑, 콰르르, 뜨거운 김이 치솟으며 돼지고기 덩어리들이 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죠. 행패? 그래, 행패 좀 부려보자. 그동안 내가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참았던 건 효도고 지금 내 엄마 목숨 소중해서 소리 지르는 건 행패니? 아가씨도 입 있으면 말을 해봐. 아가씨 엄마가 수술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김치나 담그라고 하면 아가씨는 예, 형님 하고 앞치마 맬 거야? 시누이는 대답 대신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댁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비비며 쫓아왔습니다. 은수야, 너 어디가? 너 진짜 미쳤어? 적당히 해, 제발. 비켜. 당신들한테 보여줄 유세.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저는 거실 한쪽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던 남편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 5년 내내 제 생일 선물은 아까워하면서도 한 켤레에 수백만 원씩 주고 모아온 그 한정판 사니커즈 진열장 말입니다. 당신은 이 신발들의 흠집이라도 날까봐 제가 근처에도 못 가게 했었죠. 저는 진열장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애지중지 모셔진 운동화들을 양손에 움켜쥐고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야, 김은수, 그거 내려놔. 그거 건드리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남편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그것들을 고춧가루 양념이 흥건한 흙바닥 위로 던져버린 후였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한정판 신발들이 흙탕물이 된 배추들과 함께 빨간 양념 범벅이 되어 뒹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창고로 달려가 당신의 골프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깡, 콰직. 저는 장독대 옆에 세워둔 대리석 절구를 골프채로 내려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골프채가 부러질 듯 장독대를 향해 휘둘렀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30년 된 시간장 독과 고추장 단지들이 파편을 튀기며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장독, 내장.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조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 사람 살려. 저 미친년 좀 잡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대문 밖으로 도망치거나 먼발치에서 수군대고 있었죠. 저는 숨을 몰아쉬며 부러진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유세 떠는 기분이 나시나요? 제 엄마가 암 수술 받는 걸 유세라고 하셨죠? 진짜 유세는 이런 거예요. 지킬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 부수고 당신들이 소중하다고 믿는 그 천박한 욕심들을 흙바닥에 쳐넣는 거.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절인 배추 한 조각을 집어들어 시어머니의 무릎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쉼포기, 어머님이 다 드세요.
흙 좀 묻은 거 씻어 드시면 안 죽는다면서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 구석이랑 끝입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김치랑 이 깨진 장독대들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은 고춧가루 범벅이 된 운동화를 붙잡고 울고 있었고 신우이는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너 거기 안 서. 이혼? 그래 해. 너 같은 년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가소롭게만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꺼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수술 끝났어. 교수님이 수술 아주 잘 됐대. 엄마 이제 회복실로 옮긴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뜨겁고 시원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난장판이 된 시댁 마당을 힐끗 보았습니다. 흙탕물이 된 배추 심포기 위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무너진 모래성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옥 같은 그 집구석을 빠져나와 제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눈이 부셨습니다. 시댁 마당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를 단숨에 던져버린 자가 느끼는 생소한 전율이었죠. 차 안에는 여전히 시댁에서 묻혀온 맵싸한 고춧가루 냄새와 비릿한 절인 배추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더는 역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긴 전쟁의 훈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여기저기에 고춧가루가 튀어 있고 하얀 코트 소매는 소금물에 젖어 얼룩덜룩했죠. 저는 물티슈로 대충 얼굴을 닦아내고 회복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 여기야. 멀리서 남동생 현수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현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수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수술 정말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 천만다행이라고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어. 근데 누나, 옷이 왜 이래? 얼굴엔 이건 또 뭐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현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취 기운에 깊이 잠든 엄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5년 전 제가 그 집구석으로 시집가던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시집가서 구박 안 받고 사랑만 받아야 할 텐데 라며 우셨죠. 그 귀한 딸이 시댁 마당에서 배추를 엎고 고춧가루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온 걸 아시면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현수야, 누나 이혼할 거야. 제 갑작스러운 말에 현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누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매형이랑 싸웠어? 싸운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엄마 수술하는 게 유세라고 하더라. 배추 심포기가 엄마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람들한테 내 인생 더는 안 맡겨. 현수는 제 몰골과 제 단호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제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사실 나도 누나 그 집에서 종처럼 사는 거 보는 거 힘들었어. 걱정 마. 이제 내가 있잖아. 엄마랑 누나, 내가 지킬게. 동생의 위로를 받으며 엄마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제 핸드폰이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문자가 쏟아지더군요. 김은수, 너 지금 어디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지금 응급실 실려가셨어. 너 정말 사람 맞니? 어떻게 노인네한테 배추를 던지고 집을 나가? 너 오늘 저지른 짓, 배추값부터 장독대 부순 것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뒤이어 신우이의 문자도 도착했습니다.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언니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그 소중한 김장 배추를 다 버려요? 그거 다 돈인 거 몰라요? 우리 오빠가 언니 고소하겠대요. 지금이라도 와서 무릎 꿇고 빌어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꼈다니. 명절마다 자기 자식들 데리고 와서 상 한 번 안 차리고 제가 차려준 밥만 먹고 가던 시누이가 배추 심포기에 묻은 흙보다 제 엄마의 암 수술이 가볍다고 말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아꼈다고요?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은 곧 병원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연락해. 그리고 배추값이니 뭐니 헛소리할 시간에 어머님 모시고 정신과나 가봐. 사람 목숨보다 배추가 소중한 건 병이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병원 복도 저 멀리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묻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도끼 어린 눈을 하고 저를 향해 걸어오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은수, 너 여기 있었냐? 남편의 고함이 정적을 깨고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깰까봐 조용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소리 지르면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저를 따라 비상구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다고. 장모님 수술? 그래, 그건 안 됐어. 근데 그렇다고 김장을 그렇게 망쳐놔? 네가 엎어버린 배추랑 양념, 그리고 우리 엄마 정신적 피해까지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배추값으로 5천만 원은 청구하겠대. 너 그 돈 있어? 5천만 원. 배추 심포기와 장독대 몇 개 부순 값으로 5천만 원을 부르는 그 집구석의 탐욕에 저는 이제 분노를 넘어 경멸을 느꼈습니다. 5천만 원? 그래, 청구하라고 해. 대신 나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까지 포함해서 지난 5년간 나를 무급 가사도우미로 부려먹은 임금이랑 내 엄마 수술 날 퍼부었던 그 패륜적인 망언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배추가 내 위자료에서 까줄게. 제 당당한 태도에 남편은 당황한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제 손목을 비틀어 쥐더군요. 야, 너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너 이혼하면 그 잘난 직장에서 소문 안 날 것 같아? 미친 며느리가 시댁 가서 배추 다 엎었다고 내가 회사 게시판에 다 올릴 거야. 너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비틀어 쥔 손목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올려. 꼭 올려줘. 세상 사람들이 내 얘기 듣고 누구 편을 들어줄지 나도 정말 궁금하거든. 암 수술 받는 엄마 곁 지키겠다는 아내한테 김장하러 오라고 협박한 남편이랑 배추 심포기가 소중해서 며느리한테 유죄던 시어머니 이야기. 당신이 안 올리면 내가 유튜브에라도 올릴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짓이라는 거요. 저는 당신을 밀쳐내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더는 내 엄마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다음엔 법원에서 봐. 우리 엄마 수술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내 돈 넘보던 그 비열한 짓도 판사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니까. 비상구 문을 닫고 나오는 제 뒤로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참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엄마의 딸이자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비상구 계단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라진 지 겨우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야 조금 평온해진 마음으로 회복실 앞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다시 한번 불길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당신의 모습에 저는 신물이 났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한테 양념까지 뿌렸다면서요. 시누이는 병원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대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이야? 장모님 수술한 병원인 거 잊었어? 당장 안 나가?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나가긴 어딜 나가? 나도 이 집안 사위인데 장모님 수술하셨다는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안 그래? 근데 은수야, 너 아까 비상구에서 한 말 진심이야? 이혼? 위자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우리 집 마당 난장판으로 만들고 엄마 쓰러지게 한 증거가 동네 사람들 눈까지 합치면 수십 개인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청구해? 남편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흙탕물이 된 배추 심포기 사진과 머리에 빨간 고춧가루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법원에 제출하면 너는 그냥 정신병 있는 미친 며느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빌어. 지금 당장 본가 가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배춧값 5천만 원은 못 내더라도 성의 표시라도 하겠다고 빌라고. 그럼 내가 이혼은 재고해 볼게. 남편의 그 당당하고도 뻔뻔한 위선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죠. 제가 5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참아왔던 게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 인내심이 깊어서였다는 걸 당신은 끝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 배추들을 엎었을 거라 생각해? 제 차분한 물음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핸드폰을 꺼내 지난 일주일간의 통화 녹음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당신이 옆에서 거들면서 우리 엄마 목숨보다 김장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모든 대화들. 여기 다 들어있어. 특히 오늘 아침 죽을 병도 아닌데 유세 떨지 말라고 하셨던 어머님 목소리. 아주 생생하게 잘 녹음됐더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그거 불법 녹음 아니야?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라며 악을 썼지만 저는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판사님이 정하시겠지. 그리고 당신 아까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했지? 동네 사람들 증언? 내가 마당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욕한 거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보셨어. 내가 배추 엎기 전까지 나는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 사람들은 참다 미쳐버린 며느리를 보게 될까 아니면
며느리를 미치게 만든 악질 시어머니를 보게 될까? 남편은 부르르 떨리는 입술로 제 핸드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남동생 현수가 남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매형, 아니 이제 매형도 아니지. 우리 엄마 수술하는 병원까지 와서 이 난리치는 거 영업방해랑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죠. 현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남편은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남았는지 끝까지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래, 어디 끝까지 해봐. 너 그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내일 당장 내 회사 정문에 대자보라도 붙일 거니까. 붙여. 꼭 붙여줘. 당신이 대자보 붙이는 순간 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당신 회사에도 똑같이 알려줄게. 공기업 다니는 분이 아내 협박하고 장모님 수술날 김장하라고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 그 잘난 철밥통이 무사할지 궁금하네. 제 마지막 경고에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신우이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제 발밑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따라 나갔죠. 두 사람이 사라진 뒤 병원 대기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겠노라 다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 바보 같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 자신을 지워가며 시댁의 종노릇을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배추 심포기를 엎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랑은 구걸일 뿐이고 내 부모를 욕보이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복도 끝 회복실에서 엄마가 실려 나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희미하게 눈을 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김장은 잘 하고 왔어? 사돈 어른, 화 많이 안 내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착한 엄마를, 이 가여운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는 유세 떠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등에 제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김장 아주 잘 끝내고 왔어. 어머니가 엄마 수술 잘 받으라고 올해 배추 농사 풍년이라 배추들도 아주 풍성하다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 마. 나도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어. 엄마는 안심한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김장은 오늘로 영원히 끝났다고 말이죠. 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병원 생활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는 이제 시댁과의 전쟁을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그들의 추악한 역공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직 주말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제 사무실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수 씨, 큰일 났어. 지금 1층 로비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은수 씨 이름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직장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마자 제 귀를 찢는 듯한 익숙한 고함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와. 김은수 2년 어디 숨었어. 남편 귀한 줄 모르고 시어머니 머리채 잡은 미친년 당장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제가 마당에 엎어버렸던 그 고춧가루 묻은 옷가지를 보란 듯이 흔들며 로비 한복판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남편 진우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신우이는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셔서 이 난리세요.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바닥을 뒹굴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좀 보소. 인연이 내 며느리인데 제 엄마 암 수술한다고 유세 떨면서 시댁 김장, 배추 심포기를 다 엎어버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흙바닥에 밀쳐서 허리를 다치게 했소. 그러고는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우리 아들 피를 말리네. 이 독한 년 좀 보소. 로비에 모여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소 저를 신뢰하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당황한 눈빛이 느껴졌죠.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당신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그 저급한 속셈 말입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계속 이러시면 업무방해랑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미 제 손에 증거 다 있는 거 잊으셨어요? 제 낮은 목소리의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크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신고 해라 해. 네가 이 할미를 감옥에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배춧값 5천만 원 내놓기 전에는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내 아들 등골 빼먹고 도망가려는 이 불효시 같은 년.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서 있던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빌어. 배춧값 5천만 원, 당신 모아둔 적금 있는 거 다 알잖아. 그거 엄마 드리고 사과하면 내가 잘 말해줄게. 당신 직장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 비열한 제안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도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최대 볼륨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로비의 소음 사이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 최장암? 죽을 사람한테 돈 쓰는 거 아니다. 배추 심포기 버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죽을 병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세를 떨어? 재생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죽을 사람, 유세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이 딱 멈췄고 촬영하던 신우이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들으셨죠? 이게 제가 5년 동안 모셔온 시어머니의 본 모습입니다. 제 친정 엄마가 암 수술하는 날 김장 안 왔다고 폐륜적인 망언을 퍼부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 협박하며 돈 뜯어내려 한 남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보안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이분들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당신이 말한 그 배춧값 5천만 원. 법정에서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상계 처리될 테니까 기대해. 남편과 신우이는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부축해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제 직장에 찾아와 벌인 소동은 오히려 제가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시댁에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배추 심포기로 시작된 이 잔혹한 인연을 법의 이름으로 영원히 끊어내겠노라고 말이죠. 회사 로비에서의 소동 이후 저는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년 동안 가계부를 쓰듯 기록해온 시댁의 부당한 요구사항들,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의 수술날 녹음된 시어머니의 망언까지. 변호사는 제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은수 씨,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수술 당일 난동을 피운 건 위자료 산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자 시댁의 태도는 공포와 협박에서 비굴한 구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제 남편, 아니 이진우 씨였습니다. 제가 로비 사건의 녹취록과 남편이 보낸 협박 문자를 정리해 해당 공기업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거든요. 공무에 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내의 친정 엄마 암 수술날 김장을 강요하고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야. 나 이번에 징계받으면 승진도 물 건너가고 정직 처분받을 수도 있어. 제발 민원 좀 취하해줘. 응? 이혼은 하더라도 우리 살 길은 막지 말아야지.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비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암 수술을 받든 말든 배추 걱정만 하던 사람이 자기 밥줄이 위태로워지니 비로소 살 길을 논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살 길? 당신 어머니는 우리 엄마 수술하는 거 유세라고 했잖아. 나도 지금 유세 좀 떠는 거야. 징계가 유세보다 중해? 당신 철밥통 지키는 것보다 내 엄마 명예 지키는 게 나한테는 100배 1000배 중요해. 그러니까 당장 꺼져. 드디어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시어머니는 불과 몇 주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비단 조끼 대신 구질구질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결국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는구나. 그깟 김장 좀 하라고 한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 난리야. 내 엄마 살았으면 됐지. 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느냐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풍비박산 안 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조정실 안에서 판사님은 시어머니의 녹취록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고요한 법정에 울려 퍼지는 죽을 병도 아닌데 유세냐는 목소리. 판사님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고부 갈등의 일시적인 분출로 몰아가려 했지만 제가 제출한 5년간의 가스라이팅 증거들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피고 측 배추 심포기 값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하셨더군요. 그 근거가 뭡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그 배추를 사느라 들인 제 정성이며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해준 밥이며 이번 일로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연이 엎어버린 건 배추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에요. 그러자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의 자존심보다 원고 어머니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수술 당일 환자 보호자에게 김장을 강요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점, 그리고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명백하므로 피고 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원고의 기여도를 대폭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00만 원? 내가 돈을 줘? 전현한테 돈을 준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은 징계 결과가 정직 3개월로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넋이 나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한 건 이 통쾌한 승리를 얻기 위해 제가 잃어야 했던 5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5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며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병원 근처 꽃집에 들러 엄마가 좋아하는 수국 한 다발을 샀습니다. 엄마, 나 이겼어. 이제 우리 집에 김장 냄새 안 나. 꽃향기만 가득할 거야. 법정 판결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선고한 위자료 3,500만 원과 재산 분할금은 시댁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남에게 보여지는 체면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화려하게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패물들을 처분해야 했고, 남편은 정직 3개월 동안 월급이 끊기자 당장 자동차 할부금조차 내지 못해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무렵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은수야, 나 지금 본가 마당에 앉아 있어. 여기 아직도 고춧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엄마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악을 쓰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져서 배추 박스만 쳐다보고 계셔. 우리 집, 이번에 이 집 팔고 저기 외곽 빌라로 이사 가야 한대. 당신 정말 속이 시원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냐고? 아니, 나는 당신네 집 소식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냥 당신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뿐이야. 그 집 팔게 된 거 내가 아니라 당신들 욕심이 만든 결과잖아.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날 엎어진 배추 심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시어머니가 흙탕물이 된 배추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씻어서 담그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배추들이 다 썩어버렸고 그 악취가 온 동네의 진동의 이웃들에게 고소를 당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유세 떨지 말라고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노인네 소리를 들으며 고립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가장 고소했던 소식은 시누이의 파혼이었습니다. 제 직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시누이의 모습을 누군가 촬영해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 영상이 시누이 예비시댁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친정 엄마 암 수술하는 날 김장하러 오라고 아우성치는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들에게 귀한 딸을 보낼 집은 없었죠.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수신 차단을 눌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은 특별한 복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자신의 본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들이 이사를 나가는 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단독주택에서 짐을 빼좁은 빌라로 향하는 트럭 위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장독대 파편들과 낡은 김장 대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숨을 막히게 했던 그 물건들이 이제는 그저 고물상에 넘겨질 쓰레기처럼 보이더군요. 남편은 짐을 나르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트럭 조수석에 올라탈 뿐이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년의 미련을 털어냈습니다. 잘 가요.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좁은 세상에서 평생 배추나 씻으며 사시길.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항암 치료와 재활을 마친 엄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동네 산책도 하시고 저와 함께 맛집 탐방을 다니실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죠. 어느덧 다시 찬바람이 부는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댁의 호출 전화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였을 시기였지만 올해의 저는 아주 평온합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집 근처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들렀습니다. 은수야, 그래도 올해는 김치를 조금이라도 담가야 하지 않겠니? 사 먹는 게 편하긴 해도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엄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김치가 많은데. 우리 올해는 김장하지 말고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 딱 5kg만 사서 먹자. 남는 시간에는 우리 온천 여행이나 가자고.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 안 하는 게 최고지. 사 먹는 김치가 금값이라더니 내 마음 편한 게 진짜 금이다. 마트에서 정갈하게 포장된 김치 한 통을 카트에 담으며 문득 1년 전 그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흙탕물에 뒹굴던 쉼포기의 배추들. 그때 저는 그 배추들을 엎으며 제 불행도 함께 엎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고춧가루 냄새 대신 은은한 수국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남편의 비아냥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도 없는 저희 집 거실에는 이제 엄마와 저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TV에서 김장 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김장은 가족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습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타인의 아픔을 유세로 치부하는 집단은 가족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강요와 가스라이팅에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지 않는 가족은 남보다 못합니다.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에 들릴 가치가 없습니다. 배추 쉼포기보다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자, 엄마. 이제 짐 싸자. 우리 내일부터 제주도 가는 거다. 엄마의 밝은 대답과 함께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더는 제 인생에 유세 떠는 시댁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엄마, 우리 두 사람이 만들어갈 향기로운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마당을 가득 채웠던 시뻘건 양념과 흙탕물 묻은 배추들처럼 제 5년의 지옥 같던 시간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독하다고,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쉽니다. 건강을 회복한 엄마의 야윈 손을 잡고 온천 여행을 떠나는 지금, 창밖으로 스치는 겨울바람이 더는 예전처럼 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설령 가족이라는 이름일지라도 당신 자신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홀로 숨죽여 울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